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2년 4월 4일 새벽 1시 대전 동구의 파남파출소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신고 내용이 어딘가 이상했죠. 수화기 속에 중년 남성이 말을 하길 한 명은 죽은 것 같고 다른 한 명은 살아있는 것 같긴 한데 살인사건이에요. 어쨌든 빨리 좀 와주세요. 이게 뭐가 이상했다는 걸까요? 여러분, 보통 신고 전화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대로 현장을 묘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살인사건이다, 한 명은 죽었다 라고 단정 짓는 게 꽤나 특이했는데요. 어쨌든 경찰이 신속하게 달려갔고 도착해보니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시뻘건 피로 물들어 있었어요. 이곳은 소형 아파트 실내였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안방이 보이는 구조인데요. 그 안방에 50대 집주인 김 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미 사망해 있었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또 다른 50대 이웃 주민 임 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은 없었는데 다행히 숨결이 약하게 느껴져요. 경찰이 생존을 확인하고는 그를 즉각 병원으로 후송했죠. 자, 그런데 이 사건 현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피범벅이 된 현장 한가운데서 조용히 턱을 괴고 앉아있던 50대 이 씨. 이 사람이 바로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한 사람이죠. 인상착의도 좀 특이했는데요.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이게 살인사건 현장인데도 불구하고요. 경찰이 도착을 하자 이 씨가 그제야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더니 상황을 막 설명해 주는데 혀가 좀 꼬여있는 말투였고 술 냄새도 났습니다.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었을까요? 같은 아파트에 살던 피해자 김 씨, 임 씨, 그리고 신고자 이 씨까지. 이 세 사람은 평소에 고스톱을 함께 즐기던 도박메이트이자 이웃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에도 세 사람이 술을 마시면서 도박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김 씨와 임 씨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이 신고자 이 씨는 도중에 집에 잠깐 다녀오겠다라면서 자리를 비웠다고 말합니다. 이후에 다시 이 도박을 하고 있던 김 씨 집으로 돌아왔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다 라면서 이 씨는 상당히 덤덤하게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다가 김 씨가 죽은 것 같다라는 건데 왜 일이 이렇게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말투였습니다. 자, 이 피가 낭자했던 사건 현장은 여기에서 아주 격한 싸움이나 살인이 벌어졌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집안 곳곳에 쓰레기뿐만 아니라 먹다 남은 술병, 화투장, 담뱃값이 흩어져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벽에 다량의 혈흔이 튀어 있었어요. 경찰은 이 정도 난장판이라면 분명히 이웃 중에 누군가 그 사건 당시에 소리를 들었을 거라고 판단했고 바로 탐문을 하기 시작했죠. 이 해당 아파트가 복도식 구조였습니다. 한 층마다 10가구씩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사건이 벌어진 곳은 2층이었고요. 경찰이 예상을 한 대로 같은 층에 살고 있던 주민이 지난밤에 막 드라마를 보려고 TV를 켰는데 옆집에서 악!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드라마 방영 시간이 밤 10시였어요. 이 증언을 토대로 경찰은 사건 발생 시간이 밤 10시 전후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했고 그 다음으로는 아파트에 있는 CCTV 분석에 돌입했죠. 다행히도 이곳에는 CCTV가 여기저기 많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구, 비상계단, 그리고 모든 진입로에 있는 CCTV를 확인한 결과 그날 밤 8시 반쯤에요. 신고자였던 이 씨가 사건 현장인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는 흰색 모자에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죠. 어라? 이상했습니다. 이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서 만났던 그때의 이 씨는 지금 사진에서처럼 검은색 모자에 붉은색 점퍼를 입고 있어요. 수상하죠? 옷을 갈아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옷을 갈아입은 거냐 이유를 물어보니까 중간에 내가 집에 다녀와가지고 그냥 옷이 더러워져서 갈아입었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진술합니다.
일단 좀 더 CCTV를 살펴볼까요? 아까 8시 반에 이 김씨 집에 들어왔던 이 씨가 다시 저녁 8시 24분경에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는 흰색 모자를 쓰고 있지 않았어요. 올 때는 쓰고 왔었는데요. 이 씨가 김씨 집에 머문 시간은 약 2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그 주민이 비명소리를 들은 시간이 10시 전후였죠? 그렇다면 이 씨는 분명 그때 김씨 집에 있었다는 뜻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시각 이후에 갑자기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왔다? 자, 그런데 이후에 김씨가 옷을 갈아입고 다시 김씨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새벽 1시였어요. 이때는 신고 전화를 하기 20분 전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다시 이 아파트에 와서 신고 전화를 하기까지 그 20분 사이에 눈여겨볼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씨가 그 집에 들어간 지 5분 만에 또 다시 나와요. 그리고 이때 손에 웬 물건 하나가 들려 있었죠. 그건 바로 자신이 옷을 갈아입기 전에 쓰고 있던 그 흰색 모자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그가 버린 모자는 피범벅이었어요. 1층 의류함에다 이 모자를 버렸고 다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현장으로 돌아가서 경찰한테 신고를 했던 겁니다. 자, 이걸 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굳이 현장을 딱 보고도 모자를 버렸다. 이건 뭐 증거를 인멸하려는 듯한 모습이 아닐까요? 이제 수사팀은 여러 개의 영상과 또 의료함에서 수거한 그 모자를 증거로 이 씨를 추궁합니다. 하지만 그는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했어요. 옷에 그 묻어있던 혈은 이건 당일 그 김씨와 임씨가 둘이 싸우는 걸 말리다가 어쩌다 묻은 것 뿐이다. 그리고 그 피가 묻은 흰색 모자를 버린 건 피가 묻어서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게 말이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답답해진 경찰이 확실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 이 씨 집 내부를 수색하게 되는데요. 마침 그곳에서 현관과 베란다 쪽에서 혈흔 반응이 보여요. 혈흔. 무슨 일일까 하고 보다가 베란다 창문 밑을 내려다보니까 쓰레기장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씨가 혹시 이 베란다를 통해서 쓰레기장으로 뭔가를 던지면서 혈흔 반응이 생긴 게 아닌가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즉각 쓰레기장에 내려가 봅니다. 그래서 뒤져봤더니 거기에 이 씨의 피 묻은 슬리퍼가 버려져 있었죠. 슬리퍼 안쪽에 피 묻은 휴지가 붙어 있었는데요. 이걸로 봐서 그 현장에서 뭔가 발에 묻은 피를 이제 휴지로 닦아내고 여기에 휴지가 붙어 있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피 묻은 슬리퍼를 왜 굳이 버렸을까? 수상하죠. 그렇게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씨는 나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이다. 못 쓰게 된 슬리퍼를 버리는 게 뭐 대수냐 라면서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와,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결정적인 인물이 등장해요. 의식을 잃었던 임씨가 깨어난 겁니다. 그날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죠. 수사팀이 달려가서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라고 물었지만 임씨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실 꽤 심한 상해를 입었기도 했고요. 그날 그 김씨 집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신 건 기억을 한다. 근데 이후의 일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더 답답하죠. 심지어 임씨는 깨어난 지 한 달 만에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혹시 임씨도 공범 아니었나요? 라고 의심하실 수도 있지만 임씨 또한 그날 범인에게 치명상을 입었고요. 결국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공범으로 볼 수는 없었죠. 자, 그간 수사팀이 확보한 추가 단서를 보면 살인 흉기가 있습니다. 이게 살인 흉기가 현장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길이 30cm 정도의 라쳇 절단기였죠. 라쳇 절단기라는 건 전기 케이블을 이렇게 자르는 기구인데 손잡이에 혈흔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라쳇 절단기가 좀 엄청 무거운 독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로 어떤 살해를 할 만큼 치명상을 입히긴 힘들어 보이는데 반면에 부검 결과를 볼까요? 사망한 김씨가 머리와 어깨 부분에 둔탁한 걸로 약 80번 이상 가격당한 게 밝혀집니다. 임씨 또한 머리를 최소 10번 정도 맞았었어요.
그러면 범인은요, 수십 번 반복적으로 이 도구를 이용해서 같은 곳을 계속 가격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을 살해하고자 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죠. 자, 절단기는 가벼운 건데 그만큼 여러 번 가격을 했다는 건데, 심지어 이 절단기에서 이 씨의 지문까지 검출됩니다. 어라, 이거 그럼 다 잡은 거 아닌가요? 지문도 나왔는데? 이 씨가 상당히 영악했습니다. 마치 도둑이 재발절이듯 그 신고를 하고 경찰이 오기 전에 근데 내가 무심코 이 절단기를 손으로 만졌다라고 미리 고백을 해둔 겁니다. 머리 엄청 쓴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실수로 흉기에 손을 댔다라고 했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옷은 지저분해서 갈아입었고 모자랑 슬리퍼도 피 묻어서 버린 거고, 유일한 목격자 임 씨는 세상을 떠났고, 이거 경찰로서도 아무리 봐도 이 씨가 범인인데 그를 이제 증거를 댈 수 없는 아주 답답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때 수사팀이 최후의 수단을 생각해냅니다. 혈흔 형태 분석. 혈흔 형태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현장에 남아있는 여러 혈흔의 크기와 모양을 분석해가지고 사건 당시를 재구성해내는 기법을 말합니다. 여러분, 혈흔에는 기본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피가 날아오는 각도에 따라서 피의 지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피가 이렇게 툭 떨어지는 각도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게 형성이 되는데, 이걸 계산해 보면 공격을 어디서 했는지, 어떤 진행 방향에서 했는지, 게다가 범행 도구까지도 알 수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범행의 횟수까지도 추정할 수 있어서 이걸 일명 피로 그리는 몽타주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현장에는 많은 피가 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흔 형태 분석가 전문가가 투입이 되었고 무려 4달에 걸쳐서 수천 개의 핏방울들을 분석해냈죠. 그 4달의 기간은요, 범인과 과학수사의 정말 기나긴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문가들이 분석해낸 그날의 상황. 먼저 사망한 집주인 김 씨의 경우에는 머리가 이렇게 닿아 있던 안방 벽면에서 비산혈, 그러니까 충격이 가해질 때 이렇게 흩뿌려지는 형태의 혈흔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피가 묻은 도구에서 이렇게 피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혈흔도 다수 있었고요. 자, 그걸 해석해보면 김 씨가 벽에 붙어 있는 채로 흉기에 의해 가격을 당해서 살해당한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 이웃 임 씨의 혈흔도 이 벽면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견 당시에 그는 안방의 중앙부에 쓰러져 있었죠. 이상합니다. 혈흔대로라면 임 씨 역시 벽 앞에서 공격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몸은 왜 여기 있을까? 그러고 보니까 임 씨의 몸 아래쪽에서 형태가 바뀐 혈흔이 발견됩니다. 그럼 이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임 씨를 안방 한가운데로 옮겨놨다는 뜻이 돼요. 왜요? 왜 옮겼을까요? 왜 범인이 위치를 옮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 피해자들이 발견됐을 당시에 김 씨와 임 씨의 몸이 지나치게 깨끗했습니다. 현장은 피가 흥건했죠. 격하게 싸웠다던 두 사람, 그게 이 씨의 증언이었고요. 근데 발바닥과 옷에는 또 피가 없어요. 피를 흘리면서 치고받고 싸웠다면 이걸 밟은 흔적도 있어야 할 텐데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았죠. 게다가 임 씨와 김 씨, 중간 어디서도 혈흔이 겹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이걸 좀 해석해보면 두 사람이 애초에 접촉했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걸 의미합니다. 두 사람이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다가 사망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현장을 위조한, 임 씨를 옮겨놓은 정황. 그렇다면요, 처음부터 두 사람이 싸웠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딱 한 명, 바로 이 씨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혈흔 분석 끝에 마침내 이 씨가 범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밀실에 같이 있던 사람이니까요. 특히나 안방과 거실에서 발견된 양말 족적도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합니다. 양말? 자, 양말 자국이었는데 누군가가 양말을 신고 피가 고여있는 바닥을 밟고 다닌 흔적이겠죠.
그런데 이 족적이 이 씨의 발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사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죠. 힘겹게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재구성해본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씨는 김 씨와 임 씨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현장판에 화투판이 있던 것으로 봐서 도박 중에 다툼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어요. 용의자 이 씨는 먼저 안방문 쪽에서 임 씨한테 절단기를 휘두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김 씨에게 무차별 가격을 하게 되는데요. 김 씨가 숨을 거두자 범인 이 씨는 거실로 나와서 손을 씻었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은폐할지 고민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 두 사람이 이제 싸우다가 이런 것으로 상황을 만들어야 했고, 임 씨를 김 씨 옆으로 옮겨서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된 것처럼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쓰러진 임 씨 옮겨놨고 휴지로 발을 닦은 후에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죠. 옆집에 살던 사람이 비명소리를 들은 건 10시입니다. 그때부터 이 씨가 CCTV에 찍힌 10시 24분 사이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세밀한 과학 분석 결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씨는 무슨 소리냐? 나는 무죄다 라면서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봤자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길고 어려운 재판이 이어졌고요. 2013년 5월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17년형을 선고합니다. 판결문을 보니까 직접 증거는 없지만 살해를 했다는 게 의심 없이 추담이 되므로 유죄로 인정한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살인을 저지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도박판에서 사람을 죽일 만큼 어떤 살해를 느꼈던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 씨가 여전히 살해 상황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사건은 간접 증거만으로 살인이 인정된 국내에서 극히 드문 케이스였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게 해석이 되고 있죠. 과학수사를 비롯해서 현재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기술은 고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시신이 없어도, 목격자가 없어도, 그 어떤 직접 증거가 없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어요. 현장에 남은 혈흔, 족적, 그 밖에 아주 작은 단서로도 이제 당신, 범인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걸 이 사건이 명백히 말해주고 있죠. 더 이상 대한민국에 완전 범죄는 없을 겁니다. 아니, 없어야 합니다. 그동안 수없이 제가 다뤄둔 그 미제 사건의 숨은 범인들이 이 사실을 뼛속 깊이 새겨듣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